자, 주말에 뭐 할까 뭐 볼까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신바님,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부산 시내 곳곳에 막 버스도 랩핑되어 있는 거 다니고 아마 이제 2030 부산 세계박람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 막 곳곳에 있고 다들 엄청 보셨지 많죠. 않을까 네.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실사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좀 분주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세계박람회 관련한 영화를 소개해볼까 해서 영화 에펠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세계박람회 특집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에펠탑이 이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세계박람회랑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무튼 영화 에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에펠은요, 1884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네 번째 엑스포인 1889년 파리 엑스포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 이때 이 엑스포를 좀 기념비를 좀 세울 만한 그런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때 한 700점이 넘는 응모작 중에 구스타프 에펠의 철탑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당시 프랑스의 철강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드러내기에 알맞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오늘 소개할 영화 에펠은 그 구스타프 에펠이 지은 철탑, 그 에펠탑에 관련된 건축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구스타프 에펠의 어떤 사랑이 담긴 영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이야기들은 좀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약간 조미료가 더해져서 상상이 더해져 있는데 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상을 하면 더 재밌다라. 네. 그렇다면 MSG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 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영화의 첫 장면은요, 이제 구스타프 에펠이 에펠탑 옆에 무언가를 뭔가 노트에 막 그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오자 이제 철근의 끼깃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리의 이제 전경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제 에펠탑 안에 있는 뭔가 자신의 공간에서 어떤 걸 작업을 하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 첫 장면은 약간 무슨 장면이지? 약간 뜻하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데요. 이 영화 자체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약간 수미상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에펠이 어떤 거를 그렸나에 대한 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지속적으로 에펠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교차 편집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에펠이 겪었던 여러 경험들 그리고 현재의 그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의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펠은 원래 에펠탑을 지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오. 네. 사실 이제 모두에게 실용적인 지하철을 좀 지으려고 했었던 모습이 영화 처음에 나오고요. 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의 내부 구조를 지어서 미국의 명예시민 훈장을 받기도 했고 인도차이나에서도 좀 유용한 다리를 짓는 것으로 이미 철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친구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에펠이 가진 회사에서 우리 탑을 짓자라고 설계팀에서 제안을 했을 때도 에펠은 좋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실용적이고 민주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구조물인 탑은 뭐 기회도 있고 명예롭고 흥미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허물어질 것을 왜 짓냐 라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회의적인 모습을 갖췄던 구스타프 에펠이 어떤 연유로 이 에펠탑을 짓게 된 겁니까? 이제 에펠이 자신이 이제 지하철을 원래는 짓기 위해서 그 지하철을 짓기 위해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 좀 기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 기자가 고등학교 동창인 앙투안이었고 이제 그 기자인 앙투안과 그의 부인 아드리엔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드리엔이 사실 과거에 에펠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X였던 거예요? 예, X였죠. 네, 이야, 그 여인으로 나옵니다. 벌써 흥미진진. 네.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조미료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있다. 네, 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이제 지하철을 하러 간 자리에서 네. 장관이 이제 뭐 지하철은 꿈을 심어주지 못한다. 어허. 현재 종전이 된 프랑스에는 꿈과 희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아드리엔이 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드리안도 프랑스에도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프랑스의 어떤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죠. 그래서 에펠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탑을 짓겠다. 300m가 넘는 금속 철탑을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짓겠다라고 선언을 아니, 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회의적인 모습을 갖췄던 네네, 에펠이 지하철 지어야겠다라고 자기 하다가 X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네. 자세를 바꾼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이제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무언가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네. 영화에서는 약간 극적인 것을 주기 영화 위해서 안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 어떤 탑이냐? 뭔가 계급 따위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계팀에서 처음에 냈었던 아이디어를 에펠이 사겠다고 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좀 더 높고 좀 더 튼튼하게 탑을 짓겠다라면서 이제 그 설계를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듣고 에펠탑을 네. 건축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X라고 불렸던 안드리엔과는 좀 뭐 생각보다 깊은 관계였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깊은 네. 관계임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음. 그래서 한때 둘은 결혼도 약속을 했었던 사이였는데 굉장히 깊었군요. 네네네. 네. 근데 둘만 결혼을 약속을 했었고 네. 아드리엔의 부모님이 딸이 이제 조금 더 계급이 높다 보니까 엔지니어인 에펠에게 딸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아드리엔이 아빠의 손길을 위해 도망을 가다가 크게 부상을 입기도 아이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몰랐던 에펠과 아드리엔은 이제 말할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약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거였고 이제 거기서 에펠한테 아드리엔이 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펠이 탑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제 과거의 아드리안과 행복했던 정말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교차 편집으로 나오는데 그가 지으려고 했던 이 에펠탑이 주위의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좀 흔들렸던 모습처럼 영화 속 행복했던 아드리안과 뭔가 행복했던 모습도 뭔가 계속 이 행복이 이어질 것처럼 장면들이 편집돼 있지는 않거든요.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의 고뇌나 고독감을 조금 더 이 장면들이 편집되면서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힘든 또 험난한 과정들이 정말 많았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담겨 있겠죠? 네, 영화 속에서 사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지부진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일단 에펠탑을 만드는 것부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300m 높이를 1880년대에 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이 탑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 이 탑은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대도 있었고요. 또한 그 탑이 파리의 센강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 주변 옆이다 보니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높이가 높이니만큼 그 공사를 짓다가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언론도 이제 비꼬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의 편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쉬운 것이 없었다였고 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이 위험에 관련해서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이 철탑을 지어서 그 당시에 어떤 건축 양식과 전혀 맞지 않은 흉물스러운 철탑이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수익성을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라면서 투자나 자금 지원을 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로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야 한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저런 작은 지원이 다 끊기고 나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과 법인 계좌를 모두 해지해서 자신의 돈을 다 털어넣어서 그 탑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고, 진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또한 그 노동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어려운 1층만 올리면 2층부터는 올리기 쉽다. 1층만 올리면 2층부터 임금을 2배로 주겠다. 라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데 그때 설득할 때 한 이야기가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다. 시작도 같이 했으니 끝도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멋있네, 이런 거는. 네, 엄청 멋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또한 이제 그 에펠탑을 지을 때 그 강 옆에 기반의 문제, 네. 바람의 문제, 예를 들면 300m짜리 탑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간의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영리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 꿈에 함께 탑승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에펠이 이제 건축물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 아나운서님이 좀 비범하게 비범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포부가 더 클 뿐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게 해주십시오. 이 탑은 사람의 영광이나 평판이 아니라 파리 그 자체입니다. 국제적인 영향력, 세계적인 위상, 영혼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높이 솟은 탑을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비바람을 견디며 일상과 함께하는 탑. 이 탑으로 피와 눈물의 과거로부터 자랑스러운 조국의 영광을 되찾을 겁니다. 네. 어때요? 괜찮았나요, 청년님? 저 합격입니다. 네, 이렇게- 저번에는 좀 불합격을 받았어가지고. 네, 헌트 만약에 때. 네, 헌트 때.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네. 전 합격을 줬습니다. 데뷔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제가? 예, 좋습니다. 프로듀스 일요일처럼 언어원처럼 이제 제일 어. 탑 지을 때가 됐습니다. 네, 에펠탑처럼 좋습니다. 이번에 연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감탄했던 거는 그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가 가진 가치관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펠은 이제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용적이고 민주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펠탑이 실제로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정말 큰 높이로 모두가 파리에서 그 탑을 바라볼 수 있게 짓기도 했었죠. 그리고 단순히 기념비 이상으로 송신탑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또한 영속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건물의 풍량 등을 계산해서 철골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이제 구멍이 난 구조로 그 탑을 지었고 또 에펠탑이 완전히 직선이라 약간 곡선인 이유가 그 그렇죠. 풍량을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에펠탑 말고 다리를 지으러 갔을 때 자신의 엔지니어가 약간 진흙탕 속에 빠져들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1층에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압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압을 맞추다가 어떤 이제 노동자 한 명이 귀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서는 얼른 올라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뭔가 노동자들이나 자신과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장면들이 나오는 데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한 사실 에펠탑 자체가 사실 두 개의 층 외에는 실제로도 외벽이 없는 열린 상태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컸는데 실제로도 에펠이 이 탑을 지을 때 가드레일과 가림판을 미리 설치해서 18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는 단 한 명만 발생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신념이 잘 드러났던 영화인 것 같아서 조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네. 좀 더 욕심을 내고 지을 수도 있었던 건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펠은 여러 가치를 존중했던 인물로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에펠탑은 착공한 지 약 26개월 만에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의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튼튼하게 지어져서 현재 2023년 현재까지 파리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사랑받고 있고 맞습니다. 또한 1889년 3월 31일 개장 이후에 약 3억 명 가까이 이 에펠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아마도 이것은 에펠의 의지나 집념, 열정이 없었다면 이런 게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그가 중요시했던 가치들은 사실 현재까지도 변치 않아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용적, 민주적, 영속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부산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꼭 고려하시면서 부산이 엑스포를 통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담으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셔서 엑스포가 좀 기획되고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부산이 온통 엑스포 얘기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시점에서 영화 에펠을 보면서
부산도 엑스포를 하고 나면 파리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지 않을까, 또 더 나은 부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행복회로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펠탑의 에펠이 사람 이름이었다. 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갖고 있어도 좋겠고요. 자, 영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도 엑스포와 관련된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참 이번에 책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네. 이유에서요? 엑스포라는 단어를 걸고 나온 책 자체가 많지 않고 그래요? 나온 책들도 뭐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학술적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건 좀 책 고르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역사적으로도 한번 소개하고 엑스포의 이 맥락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30 엑스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엑스포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를 좀 가져왔고 하세봉 교수가 쓴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메가 이벤트의 감성공학이라는 책입니다. 메가 이벤트의 감성공학이라, 이런 부제부터 엑스포가 어떤 의미의 이벤트인지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자인 하세봉 교수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어떤 분입니까? 하세봉 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오. 네, 학부부터 박사까지 부산대에서 마치고 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과를 재직을 하면서 뭐 일본과 대만, 중국을 오가면서 이 동아시아 해양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지만 굉장히 방대한 해양사가 함께 좀 책에 녹아 있고요. 해양사요? 네. 뭐 동아시아는 좀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엑스포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오사카, 오키나와 또 상해.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부산, 네. 여수. 이러니까 왜 해양사가 엮였는지 좀 보다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곳도 산진이라는 부산 출판사인데 뭐 말 그대로 2030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뭐 지역 안에서 여러 뭐 문화계, 출판계에서 이벤트가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막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저자의 말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 엄청난 국고의 투입을 요하는 이벤트인 만큼 본질적으로 엑스포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다 보면 네. 이 엑스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책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이벤트들을 보면 3대 이벤트가 있잖아요. 월드컵, 올림픽, 그다음에 엑스포인데 네.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대 이벤트이기도 하고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축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엑스포만큼은 좀 이만큼에 못 미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는 네. 어떻게 설명합니까? 책에서도 그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엑스포의 시작은 박람회란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난 이 네. 박람회란 단어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오랜 오랜 좀 단어 다가가기 같죠. 어려운 학술적인 느낌? 느낌이 좀 들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왜 엑스포만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냐라는 건 서술하진 않고 있긴 한데 역사를 보면 대충 이해가 좀 가긴 합니다. 박람회로 시작을 하게 된 행사가 엑스포고요. 박람회는 항상 특정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아래서 인류가 성취해왔던 발전사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고 엑스포로 그 당시에는 또 박람회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 행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의 핵심은 건축물입니다. 아까 에펠탑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학 그리고 전시를 위한 디자인학, 미학, 운영을 위한 경영학 그리고 5년 단위로 개최되기 때문에 인류사를 읽어내는 인류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모든 학문 분야가 총망라되는 행사이기도 다 합니다. 있네요, 그냥. 네, 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엑스포의 시작은 1851년 런던 박람회가 시작입니다. 1851년이면 갑신정변이랬던 김옥균이 태어난 해, 잠깐만요. 명성황후가 태어난 해입니다. 거리감 느껴지네요. 갑자기 거리감은 느껴지죠. 조선이 개화 사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양반이 토론하던 그때 지구 반대편 런던에서는 네. 강대국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술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1851년을 시작으로 1862년 다시 한번 런던에서 열리고 또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73년 빈 세계박람회 76년 필라델피아 국제박람회 이렇게 세 개의 강대국을 돌면서 국제 박람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1877년에 개최가 됩니다. 이 박람회라는 용어는 세계 2차 대전을 기준으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전까지는 박람회로 불리게 되고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엑스포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세계 대전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가까운 일본에서 1870년대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는 것도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물론 엑스포 역사도 놀라운데 일본의 이 개최 연도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엑스포라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고 네. 또 정치적인 행사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엑스포의 역사만으로도 이제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과 위계가 어땠는지를 좀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조선을 보게 되면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온 게 1873년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1875년에 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고 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선의 주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1년 뒤인 1877년에 일본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립되고 세계 열강이 아무도 모를 때 일본은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열강을 초대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권력과 서양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라는 행사가 세계의 기술 수준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사회사적으로도 이걸 누가 주최하냐, 어떤 주제로 주최하느냐를 또 살펴보게 되면 여러 함의를 함께 담고 있는 행사가 바로 엑스포가 됩니다. 작가는 이 박람회라는 거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 어떤 근대성의 거대한 호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진보와 발전이 응축되어 있는 행사, 도시와 대중이 만나는 행사, 엘리트와 계몽이 이루어지는 행사, 또 최신의 상품과 광고가 응축되는 행사, 이렇게 집적되는 행사가 바로 박람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가 사이의 동맹관계와 또 권력을 맺게 하는 정치의 장이 바로 엑스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잖아요. 일본을 시작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됐습니까, 아시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참 저도 최근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종, 흥선대원군 너무 옛날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 이미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고, 그때 일본이 서구의 박람회를 처음 보면서 이제 일본 안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빌리온이라고 불리는 서구식 건물을 짓게 되고 일본의 방식으로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죠. 그때 중국은 당시 청나라였습니다. 근데 청나라 관리들도 미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열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견해차가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이제 중국이 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서구식이 아니라 일본에서 열렸던 오사카 박람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건업 박람회를 참여한 이후에 이제 난양 건업회라고 해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 행사 이후에 중국은 뭔가 이렇게 외국의 참전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국산품의 전람회로 방식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과 국산품 애용 운동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변화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때 박람회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혁명 기념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빠르게 문화가 녹고 변화하던 근대였지만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외국 거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식으로 박람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중국은 보았지만 중국 중심으로 박람회를 열겠다라는 문화권의 태도와 입장도 엑스포로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조선에서도 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1907년에 경성 박람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 실질적 지배를 하던 일본에 의해서 통감부가 기획하고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 상인의 주체가 되어서 열렸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박람회는 경복궁에서 열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박람회는 서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일본이 서구의 박람회를 모방하면서 식민지 이식을 했고 또 중국은 중국만의 방식으로 변형을 했고 그때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자기만의 정치 방식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또 다른 취지로 이렇게 엑스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근대 역사의 여러 모습들이 박람회에도 잘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대 엑스포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현대 엑스포는 1970년도에 열렸던 오사카 엑스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라는 이제 메가 이벤트를 열게 되는 건 어떤 국민의식을 제고하기도 하고 또 국민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과시하려는 효과가 녹아 있어요. 1970년에 오사카 엑스포에 무려 그 당시로 6,400만 명이 찾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람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고 기업이 들어오게 됐고 또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엑스포 하나만으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스카 엑스포가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동아시아에 참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1975년 오키나와에서 국제 해양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해양 일본이라는 어떤 국가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같은 해양 도시인 상하이에서도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엑스포 하나만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장한 중국, 네. 이제 거대한 중국을 자랑을 하면서 상하이 엑스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기념관을 건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상하이 엑스포는 모든 행사장을 다 둘러보는 데만 2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이네요,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죠. 이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서 벌어들인 관광 수입이 1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상하이 경제 성장률이 5%나 와. 높아졌다. 부산에 해야 돼. 네. 그래서 오사카의 사례 또 상하이의 사례를 보면서 부산이 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지 해양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던 오키나와 엑스포도 있고 네. 또 거대한 성장하는 도시라는 걸 알려준 상하이 엑스포도 봤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왜 엑스포를 개최하는지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정치 경제적으로 일본과 중국 못지않게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도 있다. 부산도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게 엑스포에 녹아 있고요. 네. 우리가 주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의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발언의 경중도 누구에게 더 부여하고 어떤 걸 더 메인으로 올릴 것인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 주도적으로 국제관계를 열어보고 초대하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도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성장과 통합 또 국제관계에서 이슈를 직접 우리가 가져오고 획득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녹아있다는 게 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여러 열망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면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 엄청난 매력과 장점이 있거든요. 네. 강점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봤듯이 일본과 중국의 순서로는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엑스포 또 국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엑스포라는 건 결국 지금 도시가 어떤 주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좀 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결국 부산에서 개최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이겼다. 선정되었다는 서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엑스포라는 행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세계 시민들에게 부산이란 도시가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부산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걸 설득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하고 엑스포가 왜 필요한지를 2030년까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무엇을 꿈꾸는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엑스포가 꿈의 무대고 꿈의 박람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 결국 이 엑스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2030년까지 그 작업을 지금부터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시사단이 부산에 옵니다. 나흘 동안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의 다양한 곳들을 방문하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느낄 텐데 부산이 정말 엑스포하기 괜찮은 도시인지 많은 평가들 속에서 그 시민들의 열망과 관심이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합니다. 네. 비아의 신사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 부산이 엑스포 개최 도시로 적합하다. 이런 모습들을 좀 시민들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영화 에펠, 책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메가 이벤트의 감성공학, 그리고 신보라,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